사회가 늙어가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과다한 투자, 부실한 채권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견디더라도 회복의 강도가 엄청나게 약하다는 것이죠. 금 가격 계속 오를 것 같죠. 장기적으로 승부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가 있는 자산을 갖는 것. 이코노미스트지에서 OECD 국가들을 평가했는데 우리나라가 2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된 이유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서 물가를 잘 잡았고 고용이나 이런 시장이 괜찮았다는 것이죠. 성장률이 좀 나쁘긴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선방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이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PF 대출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조금 처리되지 않은 채 봉합되어 있다 하죠. 그런 상황에 이제 보인 수치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리고 지표상이나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면에서는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IMF 때를 비교하는데요. 일단 상황이 다르고요. IMF하고 지금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IMF를 아마 안 겪어보신 분들이 많고 그러실 텐데요. 그때 분위기는 거의 국가가 망한다는 분위기였고 처음 겪는 위기였으니까요. 겨울에 이게 도대체가 기름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까?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할 때가 IMF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을 하게 되었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 때의 금융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IMF 때와는 다른 그런 국면에서의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IMF는 우리가 한참 고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렸을 때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성장을 해나가다가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의 이제 구조적인 내수 침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닥쳐올 문제이기 때문에요. 한은 총재께서도 작년부터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 작년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 물가의 챌린지를 극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챌린지는 장기 저성장 문제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계속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는 우리가 고성장을 하다가 고성장의 어떤 부작용으로 그게 이제 외환 부족이라든지 부실 채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아주 큰 브레이크가 걸렸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 IMF라면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인데 이런 국면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완전히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F 때는 그때 외환 보유고가 90억 달러 가지고 있었네, 어쩌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지금은 외환 보유고하고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외환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요. 그때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IMF 때의 금융위기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때하고는 경제의 구조나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기 저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IMF도 처음으로 겪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공통적인데요. 구조나 질적인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 걱정을 하고 우리가 각 개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 그런 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제 90년대부터 저성장을 20년, 30년 정도 이어왔으니까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부분은 인구라는 면에서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요.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일본은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겼다가 그 버블이 꺼지게 됩니다. 지가라든지 주가라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산 가격 버블이 일본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버블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버블의 붕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 그 막대한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저성장하고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일단 들어가는 단계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령화로 접어든다는 것,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데요. 일본은 그렇게 오랫동안 저성장을 겪게 됐던 것은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고 그 버블이 꺼지는 후유증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일본의 그 당시 버블하고는 주식이나 주택 가격이나 이런 거 볼 때요. 그런 면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은 버블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5,000달러 정도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중국이나 여러 신흥 국가들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느냐 하면은 값싼 노동력, 거기에다가 기계 설비들을 많이 들여놓고 이게 이제 자본 장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위주로 해서 성장률이 고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으로 따지자면 대략 10,000에서 15,000달러 정도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본을 계속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이상 효율이 높아지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경제의 구조를 바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성장률이 한 단계 다운되고 여기에서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성장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미 국가들에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중국은 그런 부분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중진국 트랩이라는 것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중진국 트랩에서 일어날 부분을 외환위기 때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많은 부실 채권과 기업의 과다 투자 부분을 한꺼번에 일거에 해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없이 바로 2000년에 보면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0달러였다가 그때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 가면은 30,000달러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건 아마 우리나라가 97년, 98년에 IMF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그런 걸 겪지는 않았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저성장 위기가 온다면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다한 투자, 그 다음에 더 이상 효율이 높아지지 않고 부실한 채권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화되게 될 때 저성장이라든지 성장이 좀 둔화가 올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개인들로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2000년에 1인당 GDP가 한 10,000달러였다가 2017년에 30,000달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소득하고 1인당 GDP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부터 한 20년 동안은 어떤 세상을 경험했냐면은 내 임금이나 소득이 매년 참 잘 오르는구나. 내가 한 17년 정도 됐는데 내 소득이 3배가 되는구나. 뭐 이런 세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세상은 생각보다 자기의 소득이 잘 안 오르는 것입니다. 월급 오르는 것이 지금까지는 뭐 오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승률이 훨씬 정체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인당 GDP가 94년 수준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도 44,000달러, 뭐 40,000달러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거의 30년 동안에 달러 기준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IMF 때 봤던 거하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은 IMF 때는 V자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주가도 급락했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V자형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 1인당 GDP가 10,000달러에서 2017년에 불과 17년 만에 이제 30,000달러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니까요. 한 3, 4년에 엄청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이제 밝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됐던 것이 IMF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펼쳐질 이런 그런 한꺼번에 큰 충격은 오지는 않는데 이게 괴로운 상황이 혹은 상황이 개선되는 그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좀 오랫동안 계속 눌러 있는 상황들. 예를 들어 소득을 치자면은 내 소득이 생각보다 안 오르는 것. 그 다음에 매출로 치자면은 내수 기업들은 내수의 매출이 생각보다 계속 지지부진한다든지. 옛날 같으면 시클리컬하다 그랬죠. 순환적인 면에서는 한 3년 정도 내가 이렇게 견디면은 길으면은 3년, 짧으면 한 1, 2년 견디면은 다시 회복을 하고 또 돈을 벌고 그랬는데 이제는 견디더라도 회복의 강도가 엄청나게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 게 우리나라가 아마 저성장에서 겪게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회의 성장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그런 게 잘 나타나는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3,000달러 이런데 유럽은 보통 40,000달러 정도 선입니다. 근데 유럽이 40,000달러 정도 선에서 1인당 GDP가 움직인 게 거의 20년 정도 됩니다. 45,000달러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게 한 20년 정도 되고 독일 정도가 이제 50,000달러를 돌파하고 나머지 국가는 다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리나라보다 이전에 당연히 선진국이었고 1인당 GDP가 높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태리는 뭐 20년 넘은 동안 거의 정체되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겪게 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을 보면서 저 사회가 늙어가나 저렇게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은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저성장 초입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 정말 외생적인 쇼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의 외부적인 충격들이 뻥뻥 닥치면서 미중 간의 경제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의외의 충격으로 다가오듯이요. 마찬가지 경제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또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일본은 인구도 1억 2,500 이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5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90년대 초반에 보면은 미국 GDP의 거의 한 73, 4%를 GDP 차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 GDP 대비해서 중국이 딱 그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이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체의 내수나 자기 자체의 동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이 잘 되고 해외 경제가 갑작스럽게 좋아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질 수 있는 잠재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장기 저성장으로 오랫동안 가고 항상 힘들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기 좀 디펜던트한 모습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전망하는데 일단 차치한다 그러더라도요.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 15년 지나면 아주 깊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15년은 더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하면은 이전에 시클리컬한 면에서는 견디면 됩니다. 한 2년 견디면 다시 상황이 좋아지는데요. 앞으로는 견딘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좋은 부문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데요. 안 좋은 부문은 계속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이라든지 성장하는 산업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다양하게 성장하는 섹터는 주로 수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대학가 주변에서 내가 카페를 하고 있다. 대학가 주변에서 내가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혹은 내수업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번 안 좋아지고 다시 또 회복되겠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구를 보면은 너무나 명확히 아시겠지만은 70만, 50만, 뭐 30만 이렇게 이제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뭐 명약관하게 그 숫자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미 취약한 국면에 접어든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업종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핵심적이고 괜찮은 지역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앞으로 장기 저성장 상황에서는 이게 똑같이 과거처럼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을 거거든요. 뭐 일본처럼 폭락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는 주택을 통해서만도 내가 꽤 기대 수익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그걸 통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수익률을 높을 자산을 좀 더 찾아가야 됩니다. 글로벌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테두리에서 지금 인구라든지 장기 저성장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수출 잘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올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마저도 안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내수 부분을 상당히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도 생각보다 덜 올리게 됐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수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진 수출로 내년에 이제 내수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면은 경제가 그래도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괜찮은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해외에 훨씬 경쟁력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산을 운용할 때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과거에 이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 하는 것보다 저는 그 수익률은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더 좋은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좀 이제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노력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권이라든지 예금 자체가 일종의 그 현금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3년 코로나19 때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0에서 1% 금리였으니까요. 이건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채권의 의미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채권 금리가 차이가 나지만은 대략 국채 아닌 전반적으로 채권의 평균적인 수익률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4%, 은행 예금 금리가 3.5에서 4 정도 사이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 가지고 있어도 일단 운용 수익률이 최소 3.5에서 4% 정도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셔도 좋습니다. 일정 부분은 꽤 괜찮은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서 이제 자산을 분산을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주택 자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하신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어떤 분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전체 예를 들어 자산에 거의 뭐 주택 자산이 18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성공을 하신 거죠. 그게 36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는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 예금, 국내 채권 좋습니다. 자산 운용하기가 편해졌고요. 왜냐하면 위험이 별로 없는 걸 가지더라도 4% 정도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 때는 1%를 얻었는데 4%를 얻을 수 있으니까 훨씬 자산 운용하기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정 부분 깔고 계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주식이라든지 글로벌 주식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식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하셔야죠. 하셔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조금 성장의 동력이 좀 떨어지니까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성장의 동력이 좋을 나라의 주식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은 최근에 수익률도 결국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주식이죠. 가격이 높다고 했는데도 최고점입니다. 항상 자고 일어나면 어제가 더 낮은 주가고 오늘은 더 높은 주가고 그랬는데요. 이게 뭐 조정을 보이겠죠. 사실은 단기적으로 또 조정 보이고 올라가고 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자산을 글로벌 주식 혹은 뭐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지금은 이게 위기가 오니까 현금 보유 뭐 이런 부분은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경제는 삐걱거린다고 그랬습니다. 경제는 항상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는 계속 성장하면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삐걱거리는 면만 보면 항상 현금만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은 일단 채권이나 예금을 들고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수익률이 한 4%는 납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계신 것 충분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나라의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자산을 가지는 것. 저는 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속 그때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글로벌 주식 하면 대체 어떤 글로벌 주식, 베트남도 있고 뭐 이렇고 있을 텐데요. 그냥 뭐 저는 심플하게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어떤 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봤는데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3분의 1이 미국의 S&P 500이고 3분의 1이 미국의 나스닥이고 3분의 1이 미국의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야, 당신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말은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실천을 100% 못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 과감하게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이거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그렇게 갖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타이밍은 뭐 지금 들어가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른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요. 하여튼 전체 방향은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성을 장기적으로 가져가 가지고 자산 운용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금의 제일 단점은 뭐냐면은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들에게 사실은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채권은 이자라는 것을 주죠. 예금도 이자라는 것을 주고요.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라는 것으로 이제 배당을 줍니다. 주식도 이제 가격도 올라가지만 배당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을 갖고 배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말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야 돈을 벌게 됩니다. 가격의 변화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배당은 나옵니다. 캐시플로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은 자기들의 자산 구성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것들, 캐시플로우를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는 것이 좋고요. 금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특이한 경우로 보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돈이 수백억 되는데 이거 세상이 확 뒤집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혀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런 자본이라는 자산, 이런 자산들을 위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 지금은 막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죠. 근데 그 히스토리컬하게 금 가격을 보면요. 물가 상승률도 커버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안 오르기 시작하면은 또 한 10년, 20년 동안 안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가 있을 것이니까 금 가격도 오른다 하지만은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 이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20년 안 올랐다? 5%씩 배당 넣으면 20년이면 최소 100%는 들어옵니다. 근데 금 가격이 20년 동안 안 올랐다?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장기적으로 승부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배당이라는 캐시플로우가 있는 자산을 갖는 것, 그게 개인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